안녕하세요. 명지대 경제학과의 최창규 교수입니다. 최근 코로나 주제는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돼갖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이은혜 교수님 모시고 국내 코로나 사태의 진행경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의대 이은혜입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의 경과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적 특징, 확진자 검사자 양성률, 위중증, 사망자 치명률, 이거를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19는 이게 원래 인간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박쥐한테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을 감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동물한테 있는 게 인간을 감염시키는 거를 인수공포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뭐 천년두, 뭐 스페인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스페인 독감, 에이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런 건 원래 인간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간이 감염되면 좀 이제 중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또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거고, 증상이 없는데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발현해야 그때부터 질병이고, 이제, 비로소 전파가 가능한데, 이 코로나는 이게 바이러스가, 최초로,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다든지 나는 증상이 없는데 전파를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돌기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실 텐데 그래서 돌기 단백질이 ACE2 수용체에 결합한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ACE2 수용체가 주로 어디 많이 있느냐 하면은 폐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두강 그리고 소화기 세포 이제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간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인데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그 질병 양상을 보면 보통은 이제 초기 감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만약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너무 많다든지 인간이 자연 면역으로 그것을 퇴치하지 못하면 이제 질병 시기가 오는데 그게 이제 폐렴으로 오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이제 감기 시기가 있고 폐렴 시기가 있다. 여기까지는 놀랍지 않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잉염증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과도한 염증과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자가 발전, 증폭 이렇게 만드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중요한 요소들을 소모시켜가지고 혈액이 응고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이거를 억제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 약물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치명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제 8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무증상.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거고, 2단계는 약간 증상이 있으나, 뭐, 열이 약간 난다든지, 목이 약간 아프다든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맛을 못 느낀다든지, 약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 그런 단계고요. 근데 이제,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피가 회복되면서 한 2주쯤 지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이제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이 질병청이 발표한 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연령별로 나눈 거고 이거는 전체를 나눈 건데요. 전체 확진자 중에 91%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일부만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사망하는데 여기 보면은 0세부터 9세까지 10세부터 19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0세부터 19세까지는 사망자도 0명이에요. 근데 이제 60세 이상부터 특히 70세,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치료를 요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이제 사망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91%는 증상이 없다. 그리고
산소 치료 이상 필요한 경우는 2% 정도 되고, 최고로 많이 사망했을 때가 9% 정도 되고, 최고로 많이 사망했을 때가 2% 정도 된다. 이제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특징은 확진자 연령군과 사망자 연령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파란색이 80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확진자이고 이거는 사망자입니다. 보시면은 이 확진이 되는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20대에서 한 5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이 80대 이상은 이게 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돌아가시는 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한 확진자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망자의 28% 이상을 차지하고요. 60대 이상은 한 12%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한 12%. 그래서 이 80세 이상과 70세가 이 차지하는 확진자 중에 비율은 높지 않은데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이게 약간 독특합니다. 감염 경로도 다른데요. 확진자의 감염 경로이고 사망자의 감염 경로입니다. 확진자는 주로 이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다든지 집단 발생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사망자가 어디서 감염되었느냐를 알아봤더니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확진자를 줄이자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파퓰레이션과 이 파퓰레이션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만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사망하셨는지, 그러니까 요 표를 다시 시기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작년 4월부터 이제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양병원이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에도 요양병원에서 감염되어서 사망하신 분들이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12월, 1월, 3월, 그러니까 그 3차 유행이죠. 3차 유행을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을 낮추려면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상적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유행을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1차 유행은 이게 이제 제일 오렌지색 요 바가 다 1일 신규 확진자고요. 오렌지색 실선은 누적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바는 누적 사망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구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2월 29일인데 하루에 741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또 이제 급격하게 감소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이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이게 이제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도 3월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유행은 거의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거인데요. 이 1차 유행이 전체 코로나 기간을 이제 대비해서 보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유행이 2월 달에 있었고요. 2월, 3월에 있었고, 2차 유행이 8월에 있었고, 3차 유행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유행이 7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확진자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다. 뭐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2차 유행이 끝났는데, 9월, 10월에 끝났는데, 이 2차 유행이 종료되었으나 그때의 베이스라인 확진자의 수준이 2차 유행 전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유행이 끝났는데요. 3월, 4월에 끝났는데 이 끝난 수준이 2차 유행 피크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 유행이 지금 어디까지가 피크일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면 4차 유행이 끝나고 나면 베이스라인은 3차 유행 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000명 넘었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데 4차 유행이 끝나면은 3차 유행 때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하루에 1,200명 나왔을 때거든요. 12월 24일인가? 근데 4차 유행이 끝나면은 하루 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게 루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5차 유행, 뭐 6차 유행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확진자가 적었던 이제 요 시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때가 뭐냐면은 그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1차 유행은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심으로 약간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때 마무리를 잘했으면은 우리는 완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방이 안 되고 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태원 클럽입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질병청이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5월 6일에 첫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발생한 확진자이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사실 보세요. 여기 이제 5월 8일이 오렌지색인데 그전에는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전후하면서 굉장히 확진자가 적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태원 클럽이 이렇게 먼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다가, 이거를 받아서 일주일 후에 이게 피크를 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1차 유행 때 신천지를 전수조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유행 때도 광화문에 30분 이상 체류했던 사람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사태 때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 지역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경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그래프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그래프를 안 그리는데 작년 정도까지는 지역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오렌지색은 이제 누적 확진자고요. 파란색 반은 신규 확진자인데 이게 요때가 지금 이태원 클럽 이제 그때거든요. 근데 이태원 클럽을 지나면서 제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이태원 사태가 피크를 치고 일주일 후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태원 사태 전에는 이게 거의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가 거의 없이 확진자가 거의 하루에 몇 명 안 생기는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클럽 사태 직후로부터 이게 45도 각도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은요. 이태원 클럽 당시에 제가 전수조사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96명이 검사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 클럽은 보통 클럽 하나에 1000명 정도 간대요. 근데 문제가 됐던 클럽이 6개인가 7개거든요. 확진자가 나왔던 클럽이. 그러면은 하루만 잡아도 6개 클럽에 1000명씩이라고 하더라도 접촉자가 6000명인 거예요. 근데 클럽은 되게 옹기종기 붙어 있고 다 지하에 있고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000명, 최소한 6,000명이 하루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000명의 밀접 접촉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검사받은 사람은 96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 96명의 효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6,000명 중에, 최소 6,000명 중에 검사받지 않은 나머지 5,900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때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유행 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검사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왜 이태원 클럽이 문제가 되었냐. 그거는 이제 변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4차 유행이 됐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S형과 V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S형과 V형이 우리나라에는 바로 건너왔고요. 그게 유럽에 가가지고는 GH 변이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GH 변이가 되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해외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률이 보시면은 이게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워낙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GH 변이의 영향이 이런 식으로 양성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유행 때는 영국 변이랑 남아공 변이가 있었는데 그 외신을 보면은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가 뭐 엄청 감염력이 많이 증가하고 치명률도 증가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종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3차 유행 때 양성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 3차 유행의 특징은 집단 감염의 일상화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그리고 뭐 구치소 이런 식으로 밀폐된 곳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전수검사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성률이 좀 특이하게 높아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GH 변이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워낙 집단 감염이 3차 유행 때 많았기 때문에 그럼 대충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증가하기는 하죠. 증가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 유럽과 달리 그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쓰고 이게 오히려 주저앉습니다. 양성률이. 주저앉다가 이게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 요게 지금 델타 변이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신규 확진자,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와 양성률의 이제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지금 4차 유행 때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성률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유행 때는 보세요. 이게 확진자가 요만큼 증가했는데 비례적으로 봤을 때 양성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때는 코로나가 뭔지 몰라서 마스크를 안 썼을 때고 신천지 집단의 굉장히 독특한 그 집회 방식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집회 방식 때문에 이렇게 양성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2차 유행 때는 이게 이제 신규 확진자의 규모와 이 양성률의 이 추이가 이제 비슷하죠. 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그게 거의 일치하게 돼요. 이제 신규 확진자의 이 커브와 높이와 양성률의 높이가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이 갭이 점차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다가 갭이 줄었다가 이건 갭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4차 유행 때는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검사 건수의 이제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 유행 전에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차 유행 때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검사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렌지색은 이제 신규 확진자고 파랑색은 주간 검사자인데 한 명이 한 건의 신규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자 숫자와 검사 건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차 유행 때는 이 검사 건수에 비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집회 방식 때문에 검사의 일드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유행 때는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이 검사 건수 이제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확진자도 뭐 이제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증상인 사람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임시선별검사소라고 해요. 검사 건수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이제 그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다 이게 요양병원 이런 거의 집단 감염이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도 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검사자도 이제 검사 건수도 증가하고 확진자도 증가하는데 제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4차 유행 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양성률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머지의 차이가 뭘까? 이 나머지의 차이가 이 검사 건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유행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뭐 하루에 2,000명이 넘게 이렇게 많아진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금방 이제 의심 선별 검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12월 14일 이후로는 이제 광장이나 지하철역 앞에 천막 같은 거 치고 증상이 없어도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심 검사고 밑에 거는 임시 선별 검사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작년에 3차 유행 때는 이게 지금 검사 건수인데 3차 유행 때는 한 4만 건에서 6만 건 정도 의심 검사를 했고 이 선별 검사도 한 4만 건에서 한 3만 건 이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얼추 비슷하게 가다가요. 이게 지금 4차 유행이 되면서 이 임시 선별 검사는 4만 건 수준에서 지금
8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의심 검사는 이게 한 2만 건 정도에서 한 3만 건 정도로 이제 한 4만 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별 검사가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선별 검사는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들이 그냥 이제 호기심에 검사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양성률이 높지 않습니다. 평균 양성률이 한 0.3% 정도 돼요. 0.3%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8월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에 인지선별 검사는 8만 5천 건 정도 8만 5천 건 정도 했고요. 양성률은 0.45%였고, 지난주에. 그래서 한 300 몇십 명 정도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의심검사는 일단 양성률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이 기간 전체 평균이 이제 1.7인데 이게 0.3이니까 5배 이상 높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양성률이 3%가 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이제 무증상인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증상인 사람이 호기심에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왜냐면은 이제 양성이 나올 수 있죠. 무증상 감염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접촉자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변이가 특히 이제 델타 변이가 되면서 무증상 감염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게 그 접촉자들 중에 양성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그 이제 그 확진자의 주변인을 모아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더니 저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확진자가 늘어나서 검사를 한 거지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약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검사를 받아보고자 하더라도 그 접근성이 낮으면은 검사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접근성을 늘려줬어요. 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제 전국 자료는 없고 서울시만 이렇게 임시선별검사소를 따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서울시가 6월까지는 이제 여기 파란 바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했던 검사 건수고요. 이 회색 이 선이 임시선별검사소의 개수입니다. 근데 6월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가 19개였는데 7월 6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7월 말까지 한 거예요. 7월 말까지 한 건데 59개가 됐어요. 8월 3일 58개가 됐고 8월 3일에 59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 19개였는데 지금 8월 말까지 3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전에는 5시까지 했는데 9시까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선별검사소를 여러 군데 많이 3배나 많이 설치했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보통은 5시, 6시까지 하다가 9시까지 이렇게 이제 검사 시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확진자가 는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난 괜찮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다 의심검사에 이제 의심검사로 통계가 잡히고 근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의심검사의 양성률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 실선은 의심검사고 점선은 선별검사인데 이게 뭐 의심검사도 증가했지만은 선별검사가 이렇게 쭉 증가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실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검사자와 확진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은 스케일로 보면은요. 제가 이 왼쪽에 확진자와 검사자를 같은 스케일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자는 파란색이고 확진자는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에는 양성률을 놨는데 지금 오렌지색이 거의 점수전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의 주간 평균이 거의 지금 1,600명 정도 주간 평균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게 검사 건수를 대비하니 거의 3발의 피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간 좀 가당찮다고 하면 좀 그런데 웃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2,000명 늘었다고 하는 이거가 지금 이번에는 오늘은 검사 더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오렌지색은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위중증 환자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은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같은 스케일로 놨고요. 오른쪽은 사망자를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확진자는 이제 여러 번 보셨죠. 이제 1차 유행이고 2차, 3차, 4차 유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확진자가 많으면 이제 위중증 환자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데 1차 유행 때는 위중증을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유행부터 위중증이 있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보시면 확진자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위중증이 피크를 치면서 사망자가 피크를 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3차 유행 때도 확진자가 피크를 치고 약간 시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가 피크를 쳐요. 그러면 이제 4차 유행도 뭐 꼭 그렇게 되겠죠. 근데 3차 유행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1차 유행과 2차 유행 때는 이게 확진자보다 사망자가 비례적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3차 유행 때는 확진자보다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코호트 격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는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이제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냥 다 못 나오게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뭐 상상해 가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이제 코호트 격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려면 요양병원은 말이 병원이지 그 의료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수용시설에 가까워요. 거기는 의사도 뭐 별로 없고 간호사도 별로 없고 뭐 산소 치료를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 뭐 어떻게 그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든지 뭐 시설과 장비를 갖춰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요양병원에 가둬 놓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위중증은 요만큼인데 사망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건 물론 이제 이게 비례가 스케일이 다릅니다만 이게 위중한 환자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위중하지 않았는데 치료만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이번 4차 유행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뭐 4차 유행이 어디가 피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위중증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뭐 물론 스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독특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래요.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은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60% 이상, 전 국민의 60% 이상 이렇게 맞은 나라들은 이게 훨씬 더 납작해요, 이 커브가.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백신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누적 치명률을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 이제 누적 치명률을 보면은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전체 치명률 이렇게 보면 일단 전체 치명률이 이제 최고로 높았을 때가 한 2 정도이고 이제 한 1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80세 이상이 이제 최고로 치명률이 높고 최고로 높았을 때가 5월인데 한 24% 정도, 2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8 정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70대도 줄고 60대도 줄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적 치명률이고요. 누적은 처음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다 합쳐서 하는 건데 누적 치명률 말고 주간 치명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주간 치명률은 조금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그 주의 신규 확진자 그리고 그 주의 사망자를 이제 대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주간 치명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이게 이제 4월 달에 하루에 매일 평균 13명 정도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치명률이 점점 낮아서 지금은 치명률이 0.2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100명의 코로나 확진자 중에 0.2명 정도가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 누적 치명률도 이제 연령별로 보면 줄어들고 있지만은 매주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이게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그죠? 1차 유행 때는 확진자 규모보다 사망자 규모가 훨씬 컸죠? 2차 유행 때는 확진자 규모보다 사망자 규모가 약간 컸습니다. 3차 유행 때는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사망자 규모가 오히려 줄었고요. 4차 유행 때는 확진자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오히려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감 치명률이 0.5%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감 치명률보다 더 낮은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독감보다 우스운 병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감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임상경과처럼 막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켜서 사람이 자기 세포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그런 현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그게 있다는 게 특징인데 아무튼 이제 이게 6월 이후로는 7월부터는 독감 치명률보다 이제 낮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8월 2일 날 발표한 건데요. 8월 2일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확진되었는데 이게 전 국민의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의 0.4%가 감염되었고요. 인구 10만 명당 한 400명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41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4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만 명당 400명이 확진됐으면 나머지 99,600명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한 2,100명 정도 이제 사망해서 치명률이 1 정도였고, 이제 주로는 70대 이상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3차 유행과 이제 3차 유행 이후,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이 5달인가요? 요것만 보면은 한 확진자는 이제 11만 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1.5년 동안 20만 명이 확진되었는데, 이 5달 동안 11만 명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최근 5달 동안 되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치명률은 거의 그 누적보다 반토막이 났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이 70세와 8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18%, 5.3%, 12%, 3.5%로 이제 줄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백신의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부터 노인들이 주로 이제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35분이어서 국제 비교를 일단은 건너뛰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인구 10만 명당 400명 정도가 이제 감염됐고요. 확진됐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검사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 규모는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아무튼 검사를 받아서 확진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400명 정도인데 확진자의 91%는 무증상이고 이게 작년 발표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되면서 무증상 비율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더 증가할 겁니다. 9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정도가 이제 사망한다.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감염 경로도 다르고 호발 연령도 다르다. 그리고 사망자의 97%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70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이 이제 주로 사망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확진자 감소 전략과 사망자 감소 전략이 이제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망자가 이때까지 한 2,0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평소에 폐렴 사망자가 폐렴이 60세 이상 사망 원인의 3이거든요. 폐렴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15배나 많아요. 그리고 자살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7배나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독감이나 폐렴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 예방주사 줬거든요. 그러니까 폐렴이 이제 코로나보다 사망자가 15배나 많은데 이거를 위해서 한 거는 백신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확진자를 줄여야 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아닙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젠가는 전파가 될 건데 전파의 속도를 늦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 속도를 늦춰야 되는 시기는 감염 초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격리 병상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유행 때는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1.5년이 지났고 이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시키지 못하거든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사회에 완전히 이게 감염이 만연됐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하면 수억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소상공인이 영업도 못 하고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얻는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적 거리두기로 바꾸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하고 이제 건강수칙 지키는 거 이걸로 이제 충분하고요. 이게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요양시설의 종사자 관리, 왜냐하면 요양병원 환자들은 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와서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 관리만 하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감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있으면은 감염이 되어도 중증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역 정책을 바꿔야 될 텐데 정부는 관심사가 딴 데 있는지라 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뭐 소비의 경읽기입니다. 예, 이상 요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참 좋은 강의를 공중파에서 전 국민 상대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은혜 교수님을 잘 안 부르네요. 이제 조만간 좀 있으면 부르겠죠. 아니요, 안 부를 거예요. 주제가 저를 굉장히 부를 좋고, 이유가 있으면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방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이거 뭐 굉장히 그 사실을 팩트 파인딩을 정말 해주셨는데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조동근 교수님. 저기 아까 외국 사례를 건너뛰셨는데 제가 좀 관심 드는 게 그 보리스 존슨이죠, 보면요. 영국 총리. 7월 17일에 규제를 풀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접종은 하자. 그 맞다. 하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이런 거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 위생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7월 17일 날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뭐 영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뭐 축구를 하는지 하여튼 그 관중을 그냥 다 이렇게 좀 들어오게 하고 하는데 그 결과가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보리스 총리가 그런 식으로 규제 완화해서 그게 결국은 접종을 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전파되면 전세에 확 퍼질 텐데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뭐 정치 방향은 하는 건데 제가 그 셀피시 진을 여러 번 좀 정독을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거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도 지가 살라고 진화니까 그냥 변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은 높이는 건데 그리고 아까 데이터에서 보듯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확진자 늘어도 보면은 뭐 그 치명률 그건 아주 낮잖아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자를 빼면은 니글리지블한 그런 수준인데 국가가 좀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회 문제화 삼아야 될까도 한번 미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보리스 총리가 얘기한 규제 완화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시사받을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뻔한 거지만은 이 지나갔을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레이징해가지고 그동안 과다한 어떤 정부 개입이 빚은 어떤 그런 비용,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 이걸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네. 비용 청구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영국 그거를 보여드리면은요. 이거 보이세요? 네, 지금 뜨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사이트냐면은 Our World in Data라고 해가지고 이게 로 데이터가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뭐 아무튼 거기에서 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인구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예요. 여기 이제 여기 유나이트 킹덤 요게 영국이잖아요. 요거를 보면은 이게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3월에 1차 유행을 조금 했다가 그리고 여기는 2차 유행이 이제 연말 11월 정도에 있었고요. 연초에 다시 이제 3차 유행이 있다가 지금 4차 유행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지금 4차 유행을 하고 또 4차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가 이제 보이시죠? 근데 이 4차 유행이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다가 지금 확진자가 이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영국도 4차 유행이 왔어요. 근데 요 확진자, 요 패턴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치명률은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 아까 같은 스케일이에요. 인구 100만 명당이거든요. 영국의 치명률은 아까 확진자는 엄청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자는 이렇게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사망자고 치명률은요. 요거거든요. 치명률은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영국은 마스크를 벗었는데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조금밖에 안 증가하고 오히려 치명률은 줄었나. 이거를 지금 이제 백신의 영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백신 이야기 하려면은 1시간 해도 모자라서 오늘은 이제 백신 준비 안 했는데, 이 코로나 사망자의 규모가 이게 우리나라는 3발의 피거든요. 유럽은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맞고 사망한 것보다는 백신 맞고 이게 이제 고위험군이 중증으로 안 받아서 사망이 줄어드는 거, 그 효과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확진자가 증가해도 치명률이 감소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백신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고령층의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사망자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되게 적기 때문에 이게 사망자 숫자와 백신 사망자 숫자와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이게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게 좀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에서 이게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미국도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치명률은 거의 이제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노르웨이, 영국 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수업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연령별로 사망자 누계를 보시면은요, 0세에 지금 10,000명 가까이 감염됐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19세도 한 명도 없었고, 20대가 5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다시 하면은 지금 20대가 33만 4천 명이 감염됐는데 사망자가 5명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치명률 0.2%. 이 말은 이게 0세부터 29세까지는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0만 명은 안 되겠지만 꽤 되는데 한 6, 7만 명 되는데 사망자가 5명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은 감염이 되어도 이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 애들 학교 가는 거는 대학생들 포함해서 당연히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률은 옆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게 감염률이고요. 치명률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독성. 근데 이 메르스는 이게 이제 치명률이 한 20%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어요. 종식이 됐어요. 그 이유는 독성이 너무 높다 보니 이게 숙주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야 되는데 전파를 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못하고 종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감염률과 치명률은 다른 거예요. 감염률은 옆으로 퍼지는 거고 치명률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여버리면 전파가 안 되니까 그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목적이지 않은 거죠. 아까 조동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의 변이 방향은 전파는 많이 시키되 치명률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성경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바이러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메르스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두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보균자하고 접촉을 해서 감염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균자와 접촉했을 때 그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증 환자를 음압실에서 뭐 치료하는데 그 음압병동에서 치료하는 지금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음압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계속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뭐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면 우리나라가 그 음압병동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치명적 문제들이 더 문제 아닌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약을 쓰는 이유는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 없는 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을 쓰는 이유는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약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백신도 100% 완벽하고 100% 안전한 백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을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지만 백신 자체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부작용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연령별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80대 이상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 사망률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되어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 그거를 연령별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표를 지금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쓰고 있어서 표를 다 만들었는데 그건 백신은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요. 그 연령별로 이익과 그러니까 득실이 다릅니다. 연령별로 득실이 달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령자이고 기저질환자가 있으면은 이 백신 맞고 사망을 하더라도 베네핏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연령, 특히 지금 요즘 고3들을 이제 거의 강제로 접종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0세부터 19세까지는 사망자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연령별로 비교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이전 시기와 백신 이후 시기를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3들한테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인데요. 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승인 받은 게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받은 사람은 사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임상 시험은 대규모로 풀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은 애들보다 나름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애들은 화이자가 12세부터 18세까지 임상시험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임상시험 대상이요. 2달 이상 팔로우 한 게 6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아시아에는 15명밖에 없고요. 이게 백신 맞은 애는 5명, 안 맞은 애가 10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애한테 관심 없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나라 엄마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우리나라는 화이자가 임상시험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고3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임상시험 규모가 너무너무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로업을 2달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동양인은 15명밖에 없고 백신 맞은 애는 5명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고3한테 맞힌다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백신은 너무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진석 교수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비말 감염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일반인들은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을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어떤 거냐면 침방울이 튀어서 그게 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입자는 아주 쬐끔한데 얘가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느냐. 침에 묻어서 얘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이게 물리적으로 침이 튀지 않게 배리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왜 우리 가끔 밥 먹으면서 막 열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침 튀는 게 보이잖아요. 비말이 무거워서 1m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도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 전에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침방울이 약간 기화가 되면서 이제 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 빈두강의 그 세포, 점막 세포의 표면에 붙어요, 일단. 표면에 붙는데 내 세포에 있는 자물쇠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열쇠가 이제 이게 돌기 단백질이죠. 이게 이제 딱 맞으면은 내 세포 안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태를 말하고요. 근데 내가 면역 상태가 좋으면 감염은 되었지만 질병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가 없을 정도면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질병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성 질환이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데 무슨 치료를 하냐, 뭐 어떤 한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를 정부와 양의사가 사기를 치고 아무 약이나 막 써가지고 독성으로 환자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뭘 치료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산소 이게 이제 주로 공격하는 곳이 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단백질을 통해서 인간 세포에 결합하는데 인간 세포 중에서도 ACE2 수용체라는 거가 달려있는 세포에 결합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제일 많으냐? 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폐렴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럼 폐는 이게 산소를 이제 교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폐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 이게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외부에서 줘야지 됩니다. 그것만 해줘도 엄청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때려잡지는 못하더라도 폐에 염증이 생겨서 산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높은 압력의 산소를. 그러면은 이제 일부가 염증이 있어도 좀 괜찮은 세포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이게 치료제도 없는데 병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뭘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산소가 부족한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게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염증이 심해지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에 그거를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도록 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또 코로나19의 특징은 미세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미세혈관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혈관 표면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응고되지 않도록 이제 또 약을 쓰고 요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제도 없는데 병원에서 뭘 하는 거냐, 뭐 그거는 완전 유언비어고요. 그 다 치료해야 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치명률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백신 이전에 이미 치명률이 엄청 감소했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왜 치명률이 감소했냐?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격리병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병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실 규모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원래는 일본이 1등이었고 우리가 2등이었는데 일본은 병실을 줄이고 있고 우리는 병실을 더 늘리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만 해도 의정부 을지병원 생겼죠. 은평 성모병원 생겼죠. 용인에 또 세브란스 생겼죠. 병상이 지금 한 4,000개쯤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병상수 제일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격리병실을 운영하지 못하냐. 이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격리시설을 갖추고 거기를 비워놨다가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병실 가동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에서 치면은요, 병실 가동률이 90% 이상 되어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격리병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병실을 놀려야 돼요. 코로나가 몇 년에 한 번 생기는데 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실에.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넣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환자 생긴다고 해서 그 누워있던 환자를 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병실을 유지를 하려면은 비워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직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병상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 격리병실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 병실을 이제 음압시설을 임시로 갖다 놓고 격리병실로 만들 수 있어요. 대구의료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 하나를 다 격리병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병원 하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6인실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 환자는 6명이 누울 수 있지만 그거를 전담병원으로 바꾸면 3명밖에 못 누워요.
그러니까는 돈을 웬간히 수가를 곱하기 1을 줘도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왜 격리병실이 부족한지. 이거는 다 정부의 탓입니다. 이 교수님, 저도 네.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은혜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9년에 그 폐렴이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2만 3천 명, 낙상이 2,665명, 교통사고가 4,220명이고 자살이 14,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에 뭐 2,000명이니까 한 1,320명 1년에. 자, 그러면 만약에 사망이 가장 중요한 거라 우리 정책의 목표가 뭐냐? 사망자를 줄이는 게 목표라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자살자가 아마 2019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살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풀어갖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사망자를 줄이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사망자를 줄이는 게 정책의 목표라면 아마 당뇨로 죽는 사람들은 1년에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설탕물 들어간 음료수는 다 그냥 파는 사람은 다 잡아넣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이은혜 교수님하고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사망자 수하고 이런 자살자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 수 사망자 이걸 갖고 온 국민의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온갖 시장 경제 모든 원칙을 다 허물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단계 방역 지침에 보니까 과도하게 빠른 노래에 맞춰서 운동하지 마라.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을 타지 마라. 뭐 이런 방역 지침이더라고요. 국민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에 열심히 따라줬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저는 이 정부가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지 악용하는지 이 공포를 일상화시켜서 국민을 거의 노예화시키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확진자 수를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국민을 길들이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라는 거는 사망이나 뭐 어떤 거에 관계가 없고 저 검사 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정책과 실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최 교수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팬데믹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사망자입니다. 치명률, 확진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검사라는 거는요, 이게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PCR 검사를 전 세계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PCR 검사여도 나라마다 이게 타겟하는 유전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역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뭐 많이 퍼졌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인구 대비 이제 이런 거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종 지표이기 때문에 치명률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확진자를 강조할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 확산이 방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문제는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거의 1을 유지한 지가 지금 거의 1월부터 계속 1이에요. 이런 상태에는 확진자 규모를 강조하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정부는 방역 당국은 지금은 확진자를 강조할 때가 아닌데 왜 그럴까? 그거는 너무나 슬프게도 이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 원하는 거를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확진자 말씀하셨는데 검사자, 확진자, 유증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거 일반 사람들보다는 언론에 발표되는 것보다는 통계 숫자에 대한 액세스를 이 교수님은 더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확진자 뭐 이런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그거 이상의 이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 못 가게 한 거, 그것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확실한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일 못하게, 영업 못하게 한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더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검사자 수를 막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확진자가 막 달라지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숫자조차도 좀 의심 가는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거가 있었냐면 지난 한 6개월 전인가서부터 QR 코드라는 거를 그 정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모든 곳에서 이제 QR 코드를 찍지 않으면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QR 코드는 바코드보다 한 8배 내지 10배의 많은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교수님이 그 QR 코드 정부의 이 사람들이 그 수집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어떻게 뭔가 아실 수 있는지, 액세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지금 정부가 하도 언급하지 않는 그렇지만 사실상 수집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활용을 한다면은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요거 두 가지가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질병청은 신규 확진자 숫자랑 사망자 숫자 그리고 누적 치명률 이제 그 정도만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그 보도 참고 자료라는 게 첨부 파일이 따로 있어요. 첨부 파일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코로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신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 파일이 50쪽이라고 하면은 코로나는 20페이지도 이야기 안 하고 한 10페이지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 40페이지는 다 백신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진자나 이제 사망자 숫자 이거 하루에 2번씩 원래는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3일만 하고요. 나머지 날에는 그냥 파일만, 자료만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질병청의 업무의 어떤 역량이랄까, 업무의 비중이 코로나 자체보다는 백신으로 훨씬 쉬프팅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제 조동근 교수님 그 답하면서 Our World in Data 이제 그거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사태 초반부터 지금 가장 최신까지 항목별로 막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막 실시간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IT 후진국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안 보여줄까? 왜 전날 비교 어떻게 됐냐? 이것만 보여주고 왜 전체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QR코드는요. 지금 뭐 이제 그 방역 관리, 확진자 관리, 뭐 접촉자 관리 하기 때문에 QR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핑계고요. 실제로 QR코드 이런 거 없어도 그 접촉자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병원에 12번 확진자가 우리 병원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가 이제 전날 와서 좀 이상하다 이래서 검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우리가 그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접촉자를 우리가 이제 원내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미 정리를 다 했는데 아침 10시에 발표 났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관이 그날 밤
밤 12시에 왔어요. 우리 병원에. 그래서 밤 12시에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확진자가 딱 나오면 30분 안에 카드랑 그 핸드폰, 그게 다 주어진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오냐 하냐면 CCTV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뜨는 거 카드 정보 외에 이제 그런 핸드폰 동선 외에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 CCTV를 보려고 이제 우리 병원을 온 거였는데 QR코드를 굳이 찍지 않아도 이게 접촉자 관리가 충분히 되는데 왜냐면 핸드폰 기지국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광복절 사태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는데 왜 QR코드를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자들이 이걸 가지고 내년 대선에 뭔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QR코드도 문제지만 체온 측정기도 문제예요. 원래 체온은 뭐 이렇게 귀 안에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마 뭐 이렇게 접촉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체온을 그냥 얼굴만 보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중국산 제품은 중국으로 그 안면 인식 정보를 빼돌린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겨레가 보도했을 정도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체온 측정한다는 목적으로 안면 인식 정보를 모으는 거. 화소도 굉장히 섬세해요. 모으는 거. 그리고 온 사방에 요즘 건물 없어요. 요즘 백화점에도 QR코드 찍거든요. 전에는 백화점 식당가만 QR코드를 찍었는데 요즘 백화점 입장 자체가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을까? 저는 이거를 혹시 내년에 대선에 쓰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내년 대선에는 투표하러 들어갈 때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인간은 평소에 어디를 돌아다녔고 어떤 성향이야 라는 거를 이미 예측을 해서 내가 찍은 표를 지도새도 없이 모르게 작년 총선은 뽀록이 많이 났지만 뭐 배추 투표지 뭐 들러붙은 투표지 이런 식으로 뽀록이 많이 났지만은 내년 대선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QR코드와 이 안면인식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뽀록이 나지 않게 활용하려고 이걸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혼자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 코로나로 인한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그 자유 침해가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 정말 코로나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하면 또 나중에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